48번 정신역도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찰보다 치료적 예방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통찰이라고 보면 자기 자신의 이해, 자기 관찰, 자기 반성이 먼저 돼야 되고 치료적은 두 번째 돼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무의식 충동과 미래 의지를 강조했다. 프로이드에서 정신역독에서는 미래가 없죠. 과거 지향적이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사회 구성주의 관점에서 영향을 받았다. 사회 구성주의라는 것은 해결 중심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반대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기능주의 학파와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정신역독에서는 진단주의가 있고 기능주의가 있는데 이 정신역독 모델은 기능주의가 아니죠. 이것은 진단주의가 맞겠죠. 그 다음에 자유현상, 훈습, 직면의 기술을 사용한다. 정답은 5번인데요. 여기서 자유현상이나 훈습, 직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이가 있고요. 또 역전이가 있고, 전이, 역전이, 자유현상, 훈습,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많이 적용되지만 이것이 왜 전이가 되고, 역전이가 되고, 그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텍스트로 전이가 뭔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 현장에 있을 때 내담자들이 항상 저를 보면 장동건이 같다 그러거든요. 그럼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전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전이가 되는 것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나를 보더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자기를 괴롭혔던 교련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 그런 부분이 떠올라서 불안에 떨죠. 그러면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치료 방법은 훈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훈습은 좀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역전이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린다. 자, 내가 한때 좋아했던 여자한테 실연을 당했는데 그 상담과 내담자가 그 과거 여인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럼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부정적인 거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여성이 있다. 근데 그분이 여성하고 나와 같다. 그러면 그분이 상담이 이루어지겠으냐, 안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건 긍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치료 방법은 뭐냐면 교육적 분석과 자기 분석. 여기서 말이 교육적 분석, 자기 분석 멋지게 말했지만, 교육적 분석이란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인지 자료를 찾아보고 논문집 보고 책도 보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분석은 자기 반성은 돼요. 아, 그때는 이렇게 했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냉정히 가야 한다. 그런 자기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 자유현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현상, 마음대로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데, 그 내담자가 옛날 과거에 실연 당하기 전에 그 여자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그분이 쭉 가다가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있으면 그 치료자는 바로 그 개입이죠. 그래서 이 자유현상에서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하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여 비심판적 태도로 가라 그랬습니다. 훈습은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인데, 이 오랫동안 잘못된 것은 어떻게 보냐, 한 방에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투자한 만큼 그만큼 치료 기간도 길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훈습은 오랫동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랫동안이에요. 오랫동안 계속 치료적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것이다. 무의식에 있는 것을 안 좋은 감정을 다 자꾸 좋은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쉽게 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 가지 행동 치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예로 저희 조카가 어렸을 때 에스카레이터를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다가 한 번에 막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동주의에서는 체계적 둔감법이라고 있거든요. 한 단계 갔다가 말고, 그다음 두 단계, 세 단계, 차근차근 체계적 둔감을 자꾸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에스카레이터 타는 것에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그것이 에스카레이터를 타는데 한 방에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내가 뭘 잘못했고 내가 문제점이 뭔가, 그 다음 자기 이해 확장, 이런 부분 두려우니까 내가 더 생각을 넓힌다든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습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훈수배수는 가장 중요한 게 오랫동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사진으로 한번 봐봅시다. 긍정적 전이. 클라이언트가 나를 보더만, 사회복사를 보더만 장동건이 닮았다고 이제 그렇게 호감을 갖죠. 근데 이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부정적인 전이가 되죠.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사, 클라이언트가 장동건이 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좋아하는 거 없잖아요. 연예인이라고. 근데 장동건, 사회복사를 보더만 장동건이 연상돼. 근데 그 싫어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떠오르면 상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긍정적인 전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냉정히 이성을 가지면 되지만, 부정적인 전이는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부정적에서는 훈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수를 가장 이겨낼 수 있는 훈수. 그다음에 역전이라 한번 볼까요? 역전이, 긍정적 역전이, 사회복사가 내담대로 보더만 내담대로 보고 나서 이 영화배우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호감이 가잖아요. 예?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부정적 역전. 이게 영화배우 수혜를 갖다가 다 좋아할 수 없잖아. 어떤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사회복사가 클라이언트를 보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 그러면 절대로 이것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슈퍼비전을 받든지 그래가지고 상담을 포기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훈수. 훈수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니까 훈제 연어, 훈제 오리, 뭐 훈제 고등어. 그래서 훈제는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죠. 오랫동안 굽고 삶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훈제 고등어라고 내가 훈수를 갖다가 그 훈제 고등어로 표현했지만 훈수는 오랫동안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다. 그만큼 그 잘못된 습관이 10년이다. 그러면은 그 훈수의 기간도 10년 잡아야 한다. 그렇게 잡으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사례에서 적용한 실천 모델은 성폭력을 당한 대학생 A씨는 심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와도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이에 사회복사는 A씨가 절망감에 극단적인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자살 기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휘체계를 구성하였다. 이것이 어떤 과제를 해당되냐. 뭐 과제 중심, 해결 중심, 역량급여, 심리하살 모델이 있는데 여기서는 위기개입 모델. 바로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는 위기 개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위기 개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개입 모델. 위기 개입 모델은 위기에 처한 가족이나 개인, 가족을 초기에 발견하여 위기에 인한 불균형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일정한 원조 수단의 초기 단계에서 제공하는 모형이다. 여기서 초기 단계. 그냥 초기를 놓쳐버리면 안 되죠. 아까 그 대학생 A씨 같은 경우에 그때 사회복사 미리 발견해서 그것을 지휘체계, 위기 개입을 했어요. 위기 개입을 했기 때문에 자살 시도가 안 됐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위기란 개인의 일상적이고 안정된 상태에서 급격한 정서적인 동요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살은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주로 사회것도 문제 해결 및 대치 능력이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상태다. 위기 개입의 주된 목적은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되는다. 이렇게 자기가 아까 그 대학생 A씨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위기 개입 통해 가지고 자살 이전 상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위기의 유형이 있습니다. 위기 유형은 위기 상황이란 위협적이고 외상적인 위험 사건을 경험으로 취약해져 이전 대처 상력 스트레스 외상이나 대처하기 감당이 불균형 상태를 말한다. 이 앞전에도 했지만 그 내용을 좀 반복해서 할 겁니다.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합니다. 단순한 게 아니고, 그리고 위기의 보편성은 누구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뭐 생애 주기 위기도 있잖아요. 로저스, 에릭슨이 말하는 생애 주기별, 8단계, 거기에 위기가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위기도 있고, 아침의 위기도 있고, 저녁에도 위기 있고, 그렇게 반복은 위기는 계속 똑같은 게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인 것을 보편성이라고 하고, 고유성. 위기는 작년에 한번 경험했다고 해서 다시 위기가 안 온다. 그게 아니고 위기는 또 반복된다. 작년에는 허리케인 태풍이 왔다면 그전에는 쓰나미 태풍이 왔다. 그런 것이 반복적인 경험을 말한다. 특히 그래서 위기는 이전 상태,
태풍 이전 세대로 하고 자살 기도 이전으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요. 발달적 위기, 상황적 위기, 실존적 위기, 환경적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적 위기는 성장 발달해서 발생하는 위기로 청소년의 정체성 위기, 결혼하고 나면 행복하지만 거기에 아이가 태어나서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녀의 출생, 뭐 중년의 위기, 노년의 위기, 뭐 개인 생활주기 위기를 말하죠. 여기서 보면은 에릭슨의 8단계 이론에서 평생주기 이론도 있지만 우리 생활하면서도 그 발달적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어쩔 때는 아침에 정말 공부하기 싫을 때도 그런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면 또 대처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오후에는 괜찮다 뭐 그리고 매일 있을 수도 있고 매달 있을 수도 있고 매주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두 번째 상황적 위기, 예측할 수도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 사건으로 어떤 것이냐면 교통사고나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질병, 뭐 이혼, 실업에 대한 위기를 말한다. 실존적 위기, 삶의 위기를 얘기죠. 삶의 목적이나 의미, 책임과 독립성, 자유 등과 관련된 갈등이나 불안을 내포고 있다. 실존,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네 번째 얘기는 자연재해나 인재로 의한 위기를 말한다. 우리가 매년 태풍이 오지만 그걸 항상 대응하지 못하고 항상 피해를 엄청나게 입잖아요. 근데 매 반복된 게 고의성도 있고 보편성도 일반성도 있고. 자, 위기에 대한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자, 위기는 찬스다. 기회가 된다. 위기는 곧 기회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자로 했는데, danger 위. 그 다음에 opportunity, 기회. 위기는 곧 기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50번.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천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성원 간의 갈등이 심하여 조기 정결했다. 그렇죠. 이건 뭐 집단이 다 무너졌으니까 금방 조기 정결해야죠. 집단 과정으로 촉진하기 위해 공동 지도자를 두었다. 그렇죠. 집단에서는 항상 리더가 있어야 되겠죠. 적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 지도자를 두었다. 뭐, 공동 지도를 두었다. 규모를 위해서, 규모가 크면은 대표 2명이 논다든가, 뭐, 그걸 가능할 것 같아요. 집단 규칙은 사회복지사가 제공하였다. 집단 규칙은 자주 성원들끼리 모여서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공하는 것이 아니죠. 개별 성원의 의도적인 집단 경험을 유도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야, 그래서 집단이라는 게 뭔가 한번 봅시다. 집단 규칙. 아까 여기서 집단 규칙이 나왔죠. 집단 규칙은 사회복지 제공이다. 그건 아니고, 집단 규칙은 집단 생활에 있어서 적절한 행동에 대한 성원들과 합의되긴 구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집단 내에서 허용 가능한 전반적인 행동 패턴을 말하죠. 그러니까 합의가 된 행동 패턴. 집단 규칙은 적절하거나 허용 가능한 개인의 특성을 규정하거나 개인적으로 오버되는 행동을 규정하거나 그렇죠. 이런 게 규칙이 없으면 뭐 개별 행동이 너무 많아지고 난잡해지고 통제가 안 되죠. 또는 그 집단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행동의 범위 이런 거 범위를 규정한다. 집단 규칙은 성원들과 환경 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침이죠. 관련하여 공유하는 명백한 기대 상황과 신념 등을 가리킨다. 집단 규칙은 일탈로 간주되는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일탈 행동을 많이 한 사람 아니죠. 이걸 감소시키거나 행동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제재사항을 말하는 것이다. 집단에 여러 사람이 모여 일정한 조직관계를 이루는 집단이다. 집단이라는 게 뭐냐? 한두 사람인가 여러 소규모 집단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정한 조직관계를 이루는 집단이다. 그래서 폭력 집단, 무슨 뭐 자살 집단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다 규칙은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구성원들에게 지키기로 한 합의된 사항이다. 이거죠? 합의돼야겠죠. 구성원들끼리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법적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가 이상의 규모가 되면 글로 명시한다. 그러니까 성문법처럼 글로 그 문서를 남겨야 한다는 얘기죠. 너무 직접적이나 밝히기 좀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규칙에도 없는 부분이 그런 게 나오거든요. 항상 나와요, 그런 것은. 그것은 대놓고 꺼려의 경우에는 불문율로 정하기도 한다. 법으로 하면 판례 같은 거죠. 이럴 때는 그냥 적당히 눈치껏 받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집단이란 뭐냐. 집단의 특성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세 명 이상의 사람들, 두세 명이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구성원도 욕구 충족이나 문제를 해결해서 참여하는 집단. 이게 집단은 이제 무슨 자조 집단, 무슨 집단 있잖아요. 그 다음에 1차 집단이 있고 2차 집단이 있는데 1차 집단은 서로 잘하는 사람들끼리 소규모로 형성된 집단이다. 예를 들면 또래 집단. 2차 집단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형성 집단인데 인위적인 집단이다. 근데 그 집단이 몇 개냐? 자, 지지적인 집단이 있고 성장 집단이 있고 여가 집단이 있고 교육 집단이 있고 상담 치료 집단이 있고 자조 집단이 있고 과학 집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18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꼭 이겨내시고 끝까지 가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기회는 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